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스탄을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스탄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것을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병사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요르단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넘어가려는 난민 수만 명이 머물고 있는 루크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요르단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 몇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요르단에서 6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등록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기에 관리들은 어제 수도 브뤼셀의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에게서 소금과 과자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짜 폭탄띠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어제 새벽 5시 50분쯤 브뤼셀 도심의 쇼핑센터에 폭탄 경보를 촉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미셸 총리가 오늘 보안 조치를 조율하는 위기센터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쇼핑센터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쇄됐으며 인근 지하철역도 출입구 한 곳만이 개방된 가운데 군인들이 승객들의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영 선박업체 코스코사가 다음 달 남중국해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신문은 오늘 남동부 사냐시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이르는 첫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사군도로 불리는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타이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코스코사 대표는 차이나데일리에 관광과 수송, 사회기반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또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남중국해 관광 서비스 개발은 중국의 이른바 1대1로 계획의 일환이며 국영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어제 총기 규제에 관한 4개 법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게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올랜도에서 지난주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의회에는 총기 규제에 관한 압박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로 총기 옹호자들과 미국 총기협회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총기협회 측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규제가 지나칠 뿐 아니라 총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 국민 과반수가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내 19개에서 22개 행정구역들이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긴급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멘의 식량난은 주로 연료 부족과 수입 규제로 인한 것으로 예멘은 식량의 거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연료 수입은 지난 3월 필요량의 12%에 그쳤습니다. 예멘 정부는 수년째 후티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6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육자회담 당사국 간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상원 의원들이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동해안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추가 발사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럴 경우 우방국들과 유엔에서 조치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경고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2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로 알려져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 2달여 사이에 무수단 미사일을 4차례나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발사 때는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2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 31일 네 번째 발사 때는 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이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들어 단 한 차례도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패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중국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반관 반민 1.5 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부터 열리는 육자회담 당사국 간 반관 반민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21일부터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서 북한 측 대화 상대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도 미북 간 접촉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미국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왔다며 성김 대표는 세미나 기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북한을 포함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북한 측 대표가 이 대화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예측하기 힘든 북한 지도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나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Japan,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helps us coordinate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미한일 삼국 공조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세 나라가 이달 말에 미사일 방어 경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국방부는 앞서 이달 말에 하와이 인근에서 시작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 해상 전투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즉 림팩의 즈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5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을 지목하며 이에 대응한 국제 공조망 구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세 번째로 언급하며 미국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trengthening our deterrent and defense forc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reats to our allies. 카터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미한일 공조뿐 아니라 미일 호주, 미일 인도 등 여러 실용적인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 역시 동북아 안정유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예측하기 힘든 기질에 대응한 주요 해법으로 미한일 삼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a big part of the solution in terms of maintaining stability, keeping that unpredictability in check, which is this growing 공동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세 나라가 최대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게 아태 지역 모두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또 대한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경고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다른 많은 위협 세력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삼국 공조를 통해 이런 확산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석한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아프리카와 쿠바 등 북한 우방국들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죠. 윤 장관은 이를 두고 호랑이굴 외교였다고 표현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 우방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과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서 몇몇 나라의 경우엔 장관 입장에서 호랑이 굴 외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윤 장관이 방문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쿠바, 러시아, 불가리아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호랑이 굴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호랑이 굴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나 도발 억지 문제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교류 중단을 선언한 우간다에 대해선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차 한국-우간다 국방정보교류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간다 측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관련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실제로 최근 우간다에 체류하며 고문 역할을 해온 북한군 수십 명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70년대는 이념 전쟁으로 서방과 공산 진영이 반반씩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구도가 됐다면서 과거 북한의 우방국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이념, 과거 북한과의 친분에 관계없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선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병세 장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접촉의 면을 넓히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은 어떤 시점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보고서가 과거 안보리 결의 2094호 때에 비해 4배 가까이 제출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유엔 제재상 가장 야만적인 제재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 등과 같은 북한의 반응이 제재를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 정부의 호랑이 굴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북한의 우방 국가들에 대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1일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의 일환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총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그리고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 품목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진 않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화된 다 잡아낸다는 의미의 캐치올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선박 다수가 목적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는 한국행 선박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다음 도착지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 선적인 갤럭시 1호는 지난 20일 중국 웨이아이항을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한국 충청남도의 대산항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산이 아닌 북한 서해를 향해 운항하는 모습이 관측되더니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남포항을 약 30km 남긴 초도 북부 해상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캄보디아 선적의 또 다른 선박 아선 3호도 지난 5일 란샨항을 출발해 한국 대산항으로 향한다고 했지만 8일부터 21일 사이 남포를 2차례나 방문한 뒤 현재 중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지도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 남포항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박 12척 중 실제 남포항을 목적지로 입력한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척은 남포항을 향하면서도 AIS, 즉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의 목적지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허위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적 금강산호와 릉라 2호는 중국 텐진항을 출발하면서 각각 영국 바라항과 불가리아 롬항을 목적지로 밝혔으며 금진강호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녜윈강항으로 동일하지만 결국 남포로 갔습니다. 또 다른 북한 선적인 알살만호와 화성호는 목적지 정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시에라리온 선적의 롱강 7호는 중국 친황다오를 출발하면서
장인항에 간다고 했고 캄보디아 선적의 돌핀 26호는 중국 난샨항이 당초 목적지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AIS에는 위치 정보와 함께 운항 정보가 입력돼 선박의 목적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데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20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들 선박의 목적지 허위 입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is is deception to dodge. 중국에서 화물 검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발 화물은 물론 북한행 화물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대산항을 목적지라고 했던 갤럭시 1호나 아선 3호 등이 실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색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당국이 이들 선박의 실제 목적지가 북한인 것을 알았다면 검색을 했어야 합니다. 뉴콤 씨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의 목적지가 아닌 선박에 실린 화물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검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허위 입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항로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re not going to be looking at the sailing destination declared by a ship because a ship could be redirected even while it's at sea. 현재로선 AI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AIS를 끄고 운항을 하는 선박을 제재할 만한 국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IMO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오늘 한국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탈북자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재판이죠. 이 쟁점이 무엇인지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 탈북 여부와 이들을 한국 정부의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가리는 첫 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첫 재판에 이들 종업원들의 대리인만 출석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 측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종업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향후 재판에도 이들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21일 기자들을 만나 이들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한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그러나 이번 심리가 비공개로 열려 공개재판의 원칙에 어긋난 데다 녹음과 속기도 불어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측은 심리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끝남에 따라 추가 심리 없이 향후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기일을 정해 다시 신문할지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자진 탈북 여부 등을 따져보자며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 사건을 한국 정보당국에 의한 유인 납치극이라며 선전공세를 펴왔고 한국 사회 일각에선 종업원들이 보호시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의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나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 또는 수용시설 등에 감금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변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에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거부하자 중국 칭화대 정모 교수를 통해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했습니다. 최희준 민변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의 본의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북 종업원들이 구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20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신 구제 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당사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이 아닌 현재 수용돼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 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보통 70일 동안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머무른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지만 이들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호 결정으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체류 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상원 의원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캐나다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잊혀진 많은 사람들, 인권과 탈북자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2014년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난민보호법 25조에 따른 재량권을 발휘해 태국과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보고서는 캐나다가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외교부가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을 탈출한 개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의 살마 아톨라한 부위원장은 캐나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위기 대응에서 상당한 온정을 표시했다며 억압받고 절망적인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온정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북 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의 이번 권고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올 수 없게 돼 있는 탈북 난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부여를 해야죠.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상원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2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자, 대북인권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시의 북한 억류기 출판과 증언을 비난하면서 미국인 인질 석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미국인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시의 수감생활 증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to free speech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배 씨의 비망록 출판과 증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계속 중상할 경우 북한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미국인들에 관해 미국과 어떤 타협이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케네스 배 씨 등의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억류 미국인들의 운명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고 이들이 영원히 귀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 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pardon Mr. Wambier and grant him special amnesty and immediate release on humanitarian grounds. 케네스 배 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8일 또 다른 미국인 억류자인 밀러 매슈 토드 씨와 함께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3일 출간된 비망록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은에서 북한 억류의 전모를 공개했습니다. 또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살고 있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le society function as a big giant cell in a way.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지난 6일 케네스 배 씨의 잇따른 기자회견에 대해 북한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중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케네스 배 씨가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미국인 석방도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철새들의 중요한 피난처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갈 곳을 잃은 철새들이 북한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은둔의 나라에 북한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몇몇 종류의 철새가 멸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민간 철새 연구기관인 미란다 자연기금의 데이비드 멜벨 씨는 BBC에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어서 철새들이 남아있는 서식지인 북한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중국과 한국의 해안가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급격히 진행돼 북한이 기착지로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갯벌은 농업과 산업용 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BBC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지난 50년 사이 서해 갯벌의 철새 서식지 중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락꼬리마 도요의 개체수도 80% 이상 줄었습니다. BBC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북한에서는 개발이 덜 진행됐고 갯벌도 잘 보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강물을 더럽히는 공장 수가 적고 비료와 농약 사용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광활한 갯벌에는 갯지렁이와 갑각류가 풍부해서 북한을 찾는 도요류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 연구원들은 최근 평안남도 문덕 지역의 철새 서식지를 열흘간 답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방북 기간 동안 큰 뒷부리 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 도요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서식지들을 찾았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북한에서 철새들이 먹이를 먹는 갯벌뿐 아니라 철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염정과 농지도 방문했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의 데이비드 멜벨 씨는 BBC에 북한 주민들에게 망원경을 통해 철새들을 보여주고
뉴질랜드에서 자신이 직접 표식을 달아준 철새를 북한에서 포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새 이동로로 두루미와 집바귀 등 5천만 마리의 철새가 1년에 2차례 날아다닙니다. 특히 이 중 도요류 수천 마리는 이동 중 북한에서 유일하게 한 번 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병아리나 꿩만한 크기의 도요새들은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한반도 서해안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며 먹이를 먹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은 지난 2009년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북한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처음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인가 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찬반 양 진영이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일본 이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실행 과정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예.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연방상원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을 모두 거부했다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국의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이제 내일로 다가온 거죠? 내일 모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각 매체가요. 브렉시트,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찬반 의견이 여론조사마다 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접전 양상이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요, 이 미국 타임즈 신문의 의뢰를 받고 지난 주말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보면은요, 유럽연합 탈퇴 의견이 44%로 유럽연합 잔류 의견 42%를 약간 앞섰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영국 텔레그래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ORB가 실시해 공개한 그 설문조사에서는요. 유럽연합 잔류 지지 응답률이 53%로 집계돼서 46%에 머문 탈퇴 의견보다 또 많았습니다. 네. 오늘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요.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53%로 47%를 기록한 탈퇴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잔류해야 한다,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찬반 어느 한쪽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예.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의 수석 여론조사 연구원 존 커티스 씨가 여론조사에서 양 진영이 다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초박빙이라서 뭐 어느 한쪽이 우세를 보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투표율이 오늘 목요일에 예정된 국민투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 모리의 최고 경영자 베인 페이지가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지난해 영국 총선 투표율 66%랑 거의 같을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럽연합 잔류 진영에 유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는 이 보수층 중심의 그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를 하러 나오겠지만 네. 유럽연합에 남자는 이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젊은 층이어서 투표 결심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 나라도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좀 낮은가 보군요. 영국도요. 자, 투표율이 가까우면서 그런가 하면 영국 사회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거의 100여 개의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들이 최근 영국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브렉시트가 우리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연합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강한 대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죠. 해리포터 시리즈 저자인 조앤 켈 롤링도 유럽연합 탈퇴론자들은 우리를 또 다른 괴물로 위협하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예. 며칠 뒤에 우리는 어떤 게 진짜 괴물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 지휘 협정 실행 과정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지난 4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20세 일본 여성이 미군 기지 군무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이 오키나와에서 6만 5천여 명이 모인 미군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요, 미일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의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위로와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한 뒤에 네. 이 소파 실행 과정 보강을 위한 이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이 소파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키나와 여성 피살 사건 발생 이후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의 통화를 보면은요, 예. 이 소파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두 나라 당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어제 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 같은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네. 미 국방부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주둔군 지휘 협정 이 소파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네. 한 나라의 군대가 남의 나라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에 주둔 군대의 지휘에 관해서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하는 국제 협정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하지만 사실상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행정당국과 미군 사이에 맺어진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 유럽 각국 등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미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이 소파가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미군 병력과 기지 근무자들의 출입국, 또 과세 문제, 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사법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미군 주둔을 둘러싸고 발생이 예상되는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이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예. 어제도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죠. 오키나와 여성 피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미군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무부가 소파 실행 과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하지만 그 일본 내에서는 아예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요. 네, 이 미국과 일본이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일본 사법 당국의 권한이 제한되는 소파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영자지인 저펜 타임스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동안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 소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이 소파를 고치지는 않았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규정 가운데 고쳐야 된다고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역시 저펜타임스 보도를 보면은요, 미군이나 미군기지 군무원이 일본의 실정법을 어겨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 사법당국이 아닌 미군이 이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바로 이 소파 규정 17항이 재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일본 측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의 이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 당국이 미군 기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저펜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예. 또 미군 기지 내 주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또 이 가운데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이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요즘 심각한 식량난으로 폭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타임스가 소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인구 2,800만 명인 베네수엘라 국민의 87%가
이 허기를 채울 음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예. 기록 사회분석센터는요, 베네수엘라인 평균 수입의 72%가 바로 식료품 구입에 쓰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87%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폭동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의 식량 배급 부족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던 주민들이 예. 식료품점을 약탈하는 등 이 폭동이 지난 2주 동안 50차례나 넘게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현재 무장 경호인 인력의 호위 속에서 식량 수송 트럭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고무탄환 총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4살 소녀를 포함해서 최소 5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가요, 남미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국제의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아서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량난이 베네수엘라 부국의 원천이던 원유값 급락 탓만이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료 공급 실패, 국영농장 농기계 관리 부실, 또 식량 수출입 조절 실패 등을 비롯한 정부 식량 수급 정책의 어떤 총체적인 실패가 가져온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 정부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네.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군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요, 올해 반정부 여론에 힘입어서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를 묵살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서 국내 식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걸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식량 배급권을 친정부 인사들에게만 몰아주면서 반대 세력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엔리케 카프렐리스가요,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돌면서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글쎄요, 예상대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통과를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최종 표결은 아니고 이 절차 투표였는데요. 예. 이 절차 투표에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이 4건 가운데 한 건도 이 과정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과가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비슷한 총기 관련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상원에 상정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이제 모두 4건인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2건이 있고요. 네.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2건인데요. 먼저 잠재적인 테러 범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미 연방 수사국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랐던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고요. 예. 또 총기 박람회에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신원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2건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었습니다. 예.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어떤 겁니까? 예, 지난 5년 동안 이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른 일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연방 수사국 FBI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 판매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판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72시간 유보 기간을 두자는 내용인데요. 네. 바로 이거는 이 미국의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 총기 협회 NRA가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네. 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대규모 총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공화당이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좀 비교를 하자면 민주당 법안이 공화당보다 훨씬 좀 더 강력한 그런 규제를 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4건이 모두 다 통과를 못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소속 정당별로 의원들의 지지가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의 권리를 해친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들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개인의 권리를, 또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하죠. 이번에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오게 된 게 지난 12일에 있었던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것 때문인데 4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바로 범인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으로 밝혀졌는데요.
범인 역시 경찰과 총격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FBI의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른 일이 있는데도 예.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산 걸로 드러나면서 바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진 거죠. 예. 일단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온건 성향의 공화당인 그 수전 콜린스 의원이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비행 금지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또 오늘 중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야인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비가 오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지역에는 오후 들어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평안북도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중강 강계 지역에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구성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 사리온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곳은 장진, 해산, 통산, 평강, 웅기 지역입니다. 주로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북부에는 특히 오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스탄을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하고는 북한이 무스탄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것을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기로 선언했다고 유엔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AP통신에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 조약을 비준할지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중동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핵능력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는 조약의 효력을 더욱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유엔 196개 회원국 가운데 183개국이 서명했으며 현재 164개국이 비준을 마쳤지만 아직 이스라엘 외에도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병사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요르단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넘어가려는 난민 수만 명이 머물고 있는 루쿠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요르단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 몇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요르단에서 6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등록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난민 지원금이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영 선박업체 코스코사가 다음 달 남중국해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신문은 오늘 남동부 사냐시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이르는 첫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사군도로 불리는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타이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코스코사 대표는 차이나데일리에 관광과 수송,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또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남중국해 관광 서비스 개발은 중국의 이른바 1대1로 계획의 일환이며 국영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어제 총기 규제에 관한 4개 법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게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올랜도에서 지난주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의회는 총기 규제에 관한 압박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로 총기 옹호자들과 미국 총기협회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총기협회 측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규제가 지나칠 뿐 아니라 총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 국민 과반수가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내 19개에서 22개 행정구역들이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긴급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멘의 식량난은 주로 연료 부족과 수입 규제로 인한 것으로 예멘은 식량의 거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연료 수입은 지난 3월에 필요량의 12%에 그쳤습니다. 예멘 정부는 수년째 후티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